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중심 도시인 항저우는 기원전 221년 진시황 때 만들어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대운하와 서호가 절경을 이뤄서 물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더 유명하죠. 알리바바가 바로 이 항저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초대형 단지를 이루고 있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공지능, 딥시크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항저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저우와 저장성은 중국 정치의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의 당 위원 서기를 지내서 현 시진핑 인맥의 핵심이 또 저장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는 역사와 문화, 기술과 권력이 공존하는 도시 항저우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베트남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주식이죠. 쌀국수, 우리에게도 친근한 음식인데요. 쌀국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다음 달 호치민시에서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베트남 쌀국수에 담긴 역사와 문화,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각으로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발해 10일 일어난 국가 마비 운동에 이은 2차 투쟁 성격의 시위였는데요. 시민들이 주축이 된 1차 시위와 다르게 이번엔 프랑스 주요 노조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하루 파리 시내 6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위대는 내년 예산 감축안을 규탄했는데 현재 예산안 협상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일 이란의 핵 관련 제재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달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대이란 제재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했었는데요. 스냅백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기존에 해제된 유엔 제재가 다시 발효되기까지 통보 시점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안보리가 기존 제재 해제를 유지한다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이란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데요. 현재 안보리 구도상 표결이 진행되면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전역에서 장거리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 D티켓 가격이 현재 월 58유로 약 9만 5천 원에서 내년부터 63유로 약 10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D티켓은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매년 총 4조 9천억 원을 분담해 운수업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인데요. 갈수록 부담이 늘자 결국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D티켓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됐는데요. 처음에는 가격이 월 9유로였지만 작년에는 49유로, 올해 58유로로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혼인 가능 연령에 대한 법조문을 개정해 18세 미만 결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원주민의 조혼 관습을 반영해 부모가 승인하면 미성년자의 결혼도 허용됐었는데요.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의 문제로 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 58분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규모 4에서 5 사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반도 동부 해안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 19분엔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요.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스타머 영국 총리랑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영국까지 침범을 해서 지금 유럽의 안보 위기가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가장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저를 정말로 실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문제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 전쟁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종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해달라는 스타머 총리의 주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대러 제재안 발표를 지금 연기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과 관련된 발언도 했습니다. 무역 협상이 합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양국의 관세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11월 10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걸 더 연장할 뜻이 있다라는 걸 지금 내비친 셈입니다. 네. 미중 정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난제로 꼽혔던 틱톡 매각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틱톡 협상이 타결돼서 우리가 엄청난 수수료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수수료가 어떤 건지는 언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국가가 틱톡의 알고리즘이 중국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중국이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양국이 무역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내놨는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바그람 공군 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법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이번에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경제 제재에 의존하고 있는 트럼프식 압박 전략이 이제 한계를 노출하면서 두 개의 전쟁 종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욕은 참 컸는데 그렇죠. 현실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메카시즘. 네, 오랜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의 심야 토크쇼들이 연달아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성역 없는 비판, 정치 풍자, 권력 비판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토크쇼 진행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하나둘씩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17일에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 편성을 무기한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게 벌써 23년 된 방송입니다. 예. 최장수 ABC의 심야 토크쇼인데 그렇죠. 진행자 키멀이 15일에 방송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지금 마가 진영이 커크를 죽인 용의자가 자기들 편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한 지
이틀 만에 무기한 중단 편성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수 성향의 방송에 나가서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ABC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송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쳐서 중단됐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앞서 7월에는 CBS가 스티븐 콜베어가 진행하는 더 레이트 쇼를 내년 5월에 폐지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9년 연속 이 시간대 시청률 1위였대요. 그랬는데도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방송국은 재정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작가조합은 이 모 회사가 대규모 합병과 관련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네. 부담을 느껴서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 다음은 키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키멀이 그러네요. 방송이 중단이 된 겁니다. 네네. 다음 목표는 MBC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미 키멀 쇼 중단 소식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면서 자 이제 남은 건 지미와 세스, 가짜뉴스, MBC의 완전한 패배자 둘뿐이다. MBC도 해라 이렇게 공개 압박을 했어요. 지미 펠런은 더 투나잇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복잡한 일정 속에서도 골프장을 떠나지 않는 걸 보니까 역사상 가장 꾸준한 운동선수 아니냐. 맥박이 뛴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레이트 나이트 토크쇼를 진행하는 세스 마이어스는 트럼프가 시카고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위협했는데 자신이 깡패 두목인 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토크쇼라는 거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미국 사회의 거대한 정치 담론장이고 시사 풍자 문화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시민 참여의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비영리 단체는 우파 진영이 분노를 무기화해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언론사를 위협하고 있다. 상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확장된 새로운 메카시즘이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이 그동안 토크쇼 진행자들이 주로 공화당을 좀 많이 비판했거든요. 너무 편향적이었다라는 지적도 있고 네. 지상파 토크쇼가 이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밀리지 않았느냐. 이미 시청률이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없어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 탓맛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언론의 자유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네네. 예. 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나 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아시아의 봄. 네, 아랍의 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시아의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최근 3년 새 연달아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네. 기성 정치권의 부패,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한 젊은 세대가 일어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AP 등 외신들이 지금 아랍의 봄처럼 이건 아시아의 봄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네. 네팔은 부패와 족벌주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SNS를 금지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56%가 젊은 층이거든요. 그리고 젊죠. 네, 예. 소셜 미디어로 해외에 있는 가족과 소통하고 송금도 받고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걸 막으니까 지금 들고 일어섰고 그래서 이번 네팔 시위는 Z세대가 어떻게 낡은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팔에 앞서서 2022년에 스리랑카에서도 청년들이 주도한 시위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일가가 부패 실정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놓이니까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라자팍사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고요. 2024년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디사나야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방글라데시에서도 작년 7월에 학생 시위 그 가인 셰이크 하시나 총리 15년 장기 집권을 이 학생 시위가 끝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실력보다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반정부 시위로 번지면서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도 정부가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아랍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데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이 확산됐고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아랍의 봄은 독재 타도가 중점이었습니다. 네. 아시아의 봄은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부조리 해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랍의 봄은 그 봄이 왔던 국가들이 이후에 내전, 더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은 개혁적 성향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걸 넘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정권들이 친중 성향의 성격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양분하던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의 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뭉쳐야 산다. 이스라엘이 강도 높게 군사 행동을 펼치면서 그동안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부 아랍 국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데요. 네. 17일에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자 핵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은 양국 모두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가 이렇게 파키스탄하고 국방 협력에 나선 건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랍의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건 9일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이 별로 이렇게 분노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카타르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하마스가 있다면 공습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만약에 현실화되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랍 국가들이 많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사우디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의 맹주가 뭘 하느냐라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조약이 필요했고요. 네. 파키스탄도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를 견제하려면 사우디가 필요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협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도 조만간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고요. 중동의 아랍 이슬람권 정상들이 15일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믿던 아랍 국가들이 서로 뭉치면서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떨어지는 금배지. 네, 그 의회 선거에서 떨어져서 의원 배지를 잃은 게 아니고요. 네. 금값이 폭등하면서 지금 의원들이 금배지를 달잖아요. 네, 네. 이 금배지 가격이 4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도쿄도가 이거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배지 가운데 도를 상징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만드는데 순금 42%, 순은이 58% 들어간 10금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6월 선거를 해서 127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배지를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5,89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4만 6천 원인데 4년 전에 했을 때는 한 1,610만 원으로 의원 배지를 다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4년 만에 가격이 3.6배가 오른 거예요. 금값이 지금 계속 뛰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금값 지수를 봤더니 지금 1g당 우리 돈으로 18만 1,000원 정도입니다. 4년 전에 2.7배인데 네. 여기에 지금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덩달아서 은 가격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배지를 제작하는 가격이 지금 3.6배 올라간 건데 네. 규정상 금색 금속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배지는 대여를 해주는 거래요. 그런데 네. 도쿄도 의회가 1970년대에 꼭 반환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그럼 합니다. 그냥 갖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재선 의원들도 다시 선출이 됐을 때 예전 배지를 쓰는 게 아니라 새 배지를 또 받는답니다.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새로 만들 네. 그 제작을 해야 되니까. 제작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10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게요. 금 도금이나 은으로 소재를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은 배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올 모양입니다. 배지가 입에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돌반지 좀 네,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어우. 많이들 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잔치 어렵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보여서요. 네. 금값이요. 네. 다음 키워드 사라진 3,000년의 세월. 와, 이집트 내무부가요. 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서 파라오의 금팔찌가 도난이 됐는데 이걸 추적해서 찾았는데요. 네. 이미 녹여졌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9일에 이집트 박물관 보건연구실 금고에서 이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일이나 추적을 했는데 결국 박물관의 보건 전문가가 빼돌려서 한 상인에게 팔았고요. 네. 이후에 카이로 보석 가게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한 공방으로 넘어갔다가 금 재련업자를 거쳐서 결국 다른 물품들과 함께 금으로 녹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청금석 구슬로 장식이 되어 있는 금팔찌였는데요. 네. 이집트의 제3중간기인 기원전 993년에서 984년까지 재위했던 파라오 아멘에모페의 유물이었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나갔다면 적어도 수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녹였다고 왜 녹였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집트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 작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는 절대 뭐 들키는 안 거죠.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녹여버렸다는 건데 아. 용의자가 4명이 체포됐습니다. 판매 수익을 압수하긴 했는데요. 금팔찌를 녹여서 이들이 얻은 수익이요. 우리 돈으로 56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랬는데 그냥 자수하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이게 3,000년의 세월이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눈앞에서, 보상하겠습니까? 네, 사라졌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소원 성취 시험 합격. 네,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치아 위에 문구나 그림을 새기는 치아 문신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아의 문양을 직접 새기는 건 아니고요. 아.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크라운 표면에 글자나 문양을 각인해서 치아에 씌우는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거 떼울 때 우리가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글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번다는 파차이나 목표를 달성한다 샹안 같은 문구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또 그 연인들이 네. 문구를 새긴대요. 서로 아.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뭐 숫자 같은 걸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 네티즌이 무료로 글자를 새길 수 있다고 해서 새겼는데 처음에는 이물감이 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익숙해졌다라는 후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네티즌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피부 문신은 이제 구식, 치아 각인이 진짜 자기 표현. 뭐 이런 좀 호응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네. 치아는 소원풀이 장소가 아니다. 네. 도대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걸 새기느냐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치과 전문가들은 크라운의 글자나 문양을 새기면 강도가 떨어진다. 또 마모가 심해질 아무래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인들끼리 네. 헤어지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절대로.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오버톤스의 Loving the Sound 함께 듣겠습니다. Yeah, it's over. All the tears I've cried in vain. Yeah, you promised, but you never ever change. No, no. Feel like you never noticed me, never saw my face. Standing in the corner trying to catch some grace. We're so over. I'm in a better place. I'm gonna let the light surround me. Yeah, I'm gone, moving on, and I'm loving the sound of the beat of the drum. And I'm gone, yeah, I'm gone, moving on, and I'm loving the sound of the beat of the drum. Are you lonely? Now you know just how I felt. Hey.
there trying to catch some grace, but so over. Yeah. I'm gonna let the light surround me. Yeah, I'm gonna moving on, and I'm loving the sound of the beat of the drum, and I'm gone, moving on, and I'm loving the sound of the bea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을 맞은 오늘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 설치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발의된 어제 법원이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판사를 충원하는 내용의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 개최 중인 일부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회원의 30%인 297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고객별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28만여 명은 카드번호 16자리와 CVC 번호, 비밀번호 앞 2자리까지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베트남 음식 하면은 뭐 아무래도 쌀국수 다들 떠올리실 텐데 호치민시에서 이제야 쌀국수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호치민시가 베트남 음식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제1회 쌀국수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호치민시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벤탐푸엉 923 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쌀국수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주제로 열릴 이번 행사에는 약 150개 업체가 참가해 쌀국수와 쌀가루, 가공 향신료와 다양한 형태의 쌀국수를 활용한 음식을 대중에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주요 행사로는 쌀국수로 만든 맛있는 음식 100선, 그리고 요리 경연대회, 예술가와 셰프, 그리고 미식가 간 요리 교류 프로그램, 전통 공예 시연 등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에게 쌀국수 생산 과정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과 요리 전문가들과 소통의 기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건가요? 네, 이 쌀국수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 음식인데요. 네. 우리가 접하는 현대적인 형태의 쌀국수는 1900년에서 1907년 사이 베트남 북부 직물 공장 노동자들이 소고기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었던 게 그 시초로 1920년대쯤에서 이 쌀국수집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쌀국수는 베트남어로는 파오라고 부르지만 네. 영어식 표기대로 한국 및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포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 고기 스포인 포트페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주민 상당수가 공산 정권을 피해서 남베트남으로 이주했다가 쌀국수가 전국구 음식으로 발전한 것이 계기가 된 음식입니다. 네, 이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쌀국수의 세계화가 시작된 시기를 찾는다면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피해 세계 각지로 피난을 떠난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 포라고 하는 이 쌀국수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쌀국수와 우리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쌀국수 맛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저도 이 베트남에 오기 전엔 쌀국수를 접해본 건 한국에서였는데요. 네. 그때 먹었던 쌀국수는 맑은 국물에 각자 취향에 따라 소스를 넣고 야채들을 얹어 먹는 것이었던 거라서 네. 그게 베트남 쌀국수라고 생각하다 처음 하노이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을 때는 많이 달라 당황했던 기억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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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네 국밥이 지역과 식당에 따라 제각각 다르듯이 베트남의 쌀국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쌀국수는 남부 호치민 스타일로 숙주와 양파, 중국식 해선장 같은 소스를 곁들여 먹는 쌀국수로 네.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 흡사한데요. 맞아요. 네네. 한국에서는 고수만 내주지만 이 베트남에서는 훨씬 다양한 허브류의 채소를 함께 내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남부 호치민식 쌀국수는 좀 변형된 쌀국수로 실제로 원조는 북부 하노이인데요. 네. 의외로 북부 하노이식은 상당히 단촐합니다. 이 쌀국수에는 오로지 육수와 국수, 종종 썬 이 쪽파와 약간의 토핑만 얹어주는데요. 고수는 주는 집도 있고 주지 않는 집도 많습니다. 하노이 사람들은 숙주나 허브가 소고기 육수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네. 점인 마늘이나 다진 고추를 취향에 따라 넣어 먹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토핑이나 소스를 넣어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육수와 국수로 승부를 보는 하노이식이 원조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좀 다른 형태의 쌀국수도 있을까요? 네. 이미 요즘 한국에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베트남 국수 종류로는 분짜가 있는데요. 분짜 저 좋아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국수 요리 중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건 이 분짜가 아닌가 하는데요. 네. 이 베트남 방문 예정이 있는 한국 분들에게는 꼭 한번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국수로 떡갈비와 바삭 구운 삼겹살을 야채와 국수와 함께 국물에 적셔 먹는 요리입니다. 네. 이 유명한 분짜 외에도 중부도시인 후에식 쌀국수인 분보후에도 별미인데요. 짬뽕처럼 빨간데 국물 맛이 좀 오묘합니다. 액젓과 함께 레몬그라스 그리고 토마토 등을 넣어 끓여서 감칠맛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네. 이 식감이 어묵과 닮은 베트남 소시지와 선지까지 들어있어 국수와 함께 먹으면 제법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네. 여담이지만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전 박항서 감독이 네. 하노이 단골 식당 후에에서 가장 즐겨 먹는 메뉴로 분보 후에라고 할 정도로 이 국수 요리도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분보 후에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배가 고파지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저우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곳 이야기를 또 어제 하셔야죠. 왔는데 네, 네네. 네, 항저우 사실 한국 분들도 워낙 많이 가보셨고 네. 아실 텐데 중국의 동남부에 있고요. 저장성의 성도입니다. 네. 인구가 1200만 명.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항저우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가 못한 것이 강원도 크기예요. 도시가. 네. 면적이 워낙 넓어서. 6,000제곱킬로미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항저우만의 상류에 있는데 이게 첸탕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네. 그 강해하고 이거 만과 만나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제 중심지 중에 하나죠. 찾아보니까 1인당
GDP가 뭐 연간 한 25,000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시후라고 불려 서호죠, 한자로. 네. 이 그 호수? 호수가 있기도 하고 또 습지도 많고 네. 뭐 만도 있고 뭐 가깝고 해서 물의 고장, 수향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서호의 그 문화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 대운하가 있어요. 운하지대가 있어요. 이런 곳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저도 호수와 습지 구경 많이 했습니다. 네. 모기도 많이 물렸어요. 네. 아직은 더워요. 그렇죠. 예. 예, 물이 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역사도 깊은 곳이네요. 역사 길어요. 예. 여기가 기원전 221년 진시황 때 오. 여기를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네. 당시의 이름이 이제 천탕이라는 건데 이제 지금은 천탕강의 이름으로 남았지만 네. 그랬다가 뭐 우리 5월 동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 5월국 10세기에 5월국이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12, 13세기에 이 남송 이제 송나라 후기죠. 남송의 수도였는데 네. 송나라가 원래 그 위쪽에 그 하이펑 그 개봉이라는 곳이 수도였다가 이제 여진족 금나라한테 밀려서 이제 남쪽으로 옮겼잖아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항저우 시대였던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무협지 같은 거 보다 보면 이 천탄강하고 괴물을 잡는 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임안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옛 이름이 임안이고요. 네. 근데 13, 14세기에 그 이탈리아의 선교사 겸 탐험가가 여기로 왔었나 봐요. 그래서 기록을 남겼는데 항주가 지금 세계 최대의 도시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대요. 오. 근데 뭐 인구가 많은 건 당연하고 뭐 대저택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고 네. 그다음에 12,000개의 다리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당시의 항저우 인구가 뭐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한 네. 1000년 전에. 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에 무역 중심지고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이 아랍 상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 해상 무역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여기 가보면 한자로 봉황사라는 건물이 있어요. 네. 이게 절이 아니라 모스크예요. 당시에 예, 당시에 이제 네. 이슬람 상인들이 지었다고 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렇군요. 예, 무슬림 거주 지역이 있고. 네. 그런데 역시나 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 모든 드넓은 유라시아를 13세기에 몽골이 휩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이 이끄는 몽골군에게 함락이 됐는데 네. 항저우는 몽골군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나라 때 나중에 이 남송 정부의 관리들을 또 이 고용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려났는데 네. 그래도 이 항저우란 도시는 또 남부의 중심지 특히 상업이나 행정 중심지로는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통신원 연결에서도 베트남 쌀국수 얘기했습니다만 항저우는 동파육이 또 네, 동파육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근데 네. 항저우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동파육이 그 시인 소동파가 만들어서 동파육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항저우는 정말 소동파의 도시 같아요. 그렇군요. 곳곳에 소동파와 관련된 어. 이야기들, 뭐 내러티브라든가 네.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소식이죠. 이제 동파라는 건 자이고, 네, 11세기 문인인데 뭐 관료로도 보니까 경력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우리는 소동파 그러면 시인으로만 아는데, 맞아요. 네. 근데 뭐 지방관직에도 여러 군데 있었고 또 잠깐이지만 황실에 이제 고위 관리로도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 직설적인 성격이어서 비판 막 하다가 좀 고난을 많이 겪었대요. 이 소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소동파의 시를 보면은 인생 여몽, 인생이란 꿈과 같은 것. 그다음에 생전 부귀 초두로 이 뭐냐면 살았을 때의 부귀영화는 풀이의 이슬 같다. 이렇게 좀 덧없는 인생. 그러네요. 이런 걸 노래한 구절이 많은데 고초를 많이 겪어서 그랬다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뭔가 초월한. 예. 네, 근데 그런. 이 소식이 항저우 지사를 할 때 1089년에 이 서호에 20만 명을 동원해서 이 서호 바닥에서 파낸 흙을 가지고 네. 호수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제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3km 가까이 되는데 네. 이걸 수디라고 부르는데 뭔가 했더니 소동파의 소에다가 제방할 때 진짜에서 소제라는 그러니까 소동파의 뚝인 거예요. 뚝길인 그러네요. 거예요. 지금은 예. 산책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역 산업 문제 같은 것도 상소를 올리고 그랬는데 그 상소문이 일종의
11세기에 중국의 철기 생산업을 보여주는 보고서 같은 거기도 하고 또 뭐 미식가였는데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4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의 고전 시기에 4대 미식가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동파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믿거나 말거나래요. 근데 동파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소동파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소동파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붙였는지 지금 설이 분분하다고 네, 합니다. 맛있으면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항저우가 소동파보다는 알리바바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예. 뭐 IT 도시죠. 그렇죠. 참 정말 그렇게 역사라는 게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이 뭐 알리바바가 1999년에 이제 항저우에서 설립이 됐죠. 이 창업자 마윈이 항저우 사범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알리바바는 왜 이제 뭐 쇼핑 앱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물류 예.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다가 뭐 금융, 알리페이 이런 가지 뭐 전방위로 작년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인데 네. 이 전체 매출이 아니라 영업 이익만 13조 7천억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저우에 이 거대한 알리바바 단지가 있어요. 네. 물론 저도 건물에 들어가 본 건 아니고 지나가 보기만 했는데 이 서계라는 지역, CC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제 알리바바의 CC 캠퍼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한 뭐 작은 도시예요. 하나의 이제 알리바바의 도시 같아요. 네. 그래서 뭐 2009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뭐 초대형 단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뭐 타오바오, 티몰, 알리페이 이런 이제 각 계열사 건물들도 있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알리바바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 스마트 빌딩 이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들이기도 하고 네. 또 스타트업 그 부스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 스타트업 그 지원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투자를. 그래서 일종의 여기가 알리바바 단지가 그런 어떤 플랫폼 기업 생태계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항저우시도 항저우시 정부도 이제 이 단지를 거점으로 일종의 중국의 실리콘밸리 이렇게 그러네요. 구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창업자 마윈이 자취를 감췄다가 몇 년 전에 또 예, 좀 등장을 시끄러웠죠. 해서 뭐 예. 여러 가지 뭐 썰도 소문이 많고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당국을 비판하고 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거는 거의 정설이고, 그러니까 그게 금융 규제라든가 네. 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발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가 갑자기 그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그 핀테크 회사 이 엔트그룹 그 기업 공개 갑자기 중단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윈의 주변 인사가 실종됐다. 이게 마윈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얘기 이게 몇 년 전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랬다가 마윈 본인이 2020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뭐 당국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다음에 갑자기 사라졌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석 달 뒤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한 1월 달쯤에 다시 등장하긴 했는데 네. 그 뒤로는 거의 은둔 상태나 다름이 없었어요. 계속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올해 2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민간 기업 주로 테크 기업들 이제 경영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심포지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마윈도 있었던 게 이제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마윈이 다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존재감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얼마 전에 그 마윈 알리바바 복귀 이제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2019년에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났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공개 활동이 없었는데 그 알리바바 캠퍼스라고 불리는 그 단지에 요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윈이 이제 회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경영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전략을 마윈이 주도한다. 뭐 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와서. 네. 이게 이제 알리바바 차원에서만 보면 회사 차원에서만 보면은 네. 뭐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인공지능 칩 성능을 공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네. 이제 또 알리바바가 그 인공지능이랑 클라우드 분야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사내 구조도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드라이브를 마윈이 주도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반짝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최고 경영자나 회장 이런 식으로 공식 직책을 다시 맡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경영 주요한 이제 전략적인 결정에 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게 또 중국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시진핑 2기, 3기 가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규제 당국이 너무 고삐를 치다 보니까 그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이 중국 약해져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고삐 죄든 거를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시진핑 정권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안정감을 주려는 그런 동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마윈이 다시 활동 넓히게끔 당국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정책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근데 뭐 마윈이 아주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거침없이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뭐 서구 언론들의 보도입니다만 거침없는 발언 이제는 하지 않고 조금 고분고분해진 것 같다. 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저우에 알리바바 외에도 테크 기업들이 많다고요. 많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베이징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만 네. 이제 항저우는 기본적으로 알리바바와 그 계열 이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네. 그 핀테크 회사로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그 엔트그룹 근데 지금은 알리 계열인데 원래는 2014년에 항저우에서 이제 별도 법인으로 출범을 했었어요. 네. 지금 뭐 세계 최대 핀테크 그룹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 회사 이제 넷이즈라는 거 여기도 1997년에 항저우에서 설립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이 CCTV와 이 감시, 안면 인식 이런 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독보적인데 네. 그 2001년에 항저우에서 창립된 그 히크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세계 최대의 CCTV랑 그러니까 영상 감시 장비 제조사예요. 근데 여기와 쌍벽을 이루는 양대 회사 다 중국 회사인데 그렇군요. 그 하나의 회사가 다화라는 회사예요. 네. 이 두 회사가 다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건 올 초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딥시크. 예. 네. 네. 딥시크 인공지능 딥시크도 이제 항저우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딥시크는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물론이고 이제 한국도 이제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계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첨단 기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엄청 가성비 높은 그렇죠. 이런 투자로 만들었다 해서 난리였잖아요. 네.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설립자인 량원펑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은 광둥성 출신인데 네. 이제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그 잡지 지금은 옛날에 원래 잡지였는데 지금은 잡지 기능 없어지고 이제 매년 그 대학 순위 뽑는 거. 아, 참 이거 부작용도 많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학 순위를 보면은 네. 중국의 대학 순위 중에서 1위가 칭화대, 2위가 베이징대로 3위가 저장대였어요. 작년에는. 그렇군요. 예, 예. 네. 뭐 4위가 상하이 교통대, 5위가 중국 과기대, 6위가 푸단대 이런 순서인데 일단 항저우의 강점은 결국은 저장대라는 이 대학이 연구기관과 있어서 예. 연구기관과 연결할 수 있고 네, 네. 실제로 시 정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저우의 실리콘밸리를 키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고급 인력 풀도 있는 데다가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핀테크를 비롯해서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항저우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물류 라이브 커머스 이런 클러스터가 아예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항저우가 독보적인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되게끔 해줬다 이런 평가를 중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훑어봐도 항저우 저장성이 좀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네.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중국에서도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중앙 정부도 그렇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 정치적인 고향이 저장성입니다. 네. 그래서
2002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한 4년 넘게 네. 저장성 당위원회 당석이었어요. 아. 근데 이 저장성에 있는 뭐 항저우뿐만 아니라 닝보, 원저우 이런 도시들이 네. 이 주로 민간 기업들 많고 이 지역이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것도 있고 이 시기에 시진핑이 이제 88 전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장성 발전 전략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미 뭐 디지털 저장성 이런 거 건설을 내세웠고 네.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민간 경제 육성하고 뭐 시장화랑 개혁 개방에 주도적으로 뭐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의 발판이 됐었고요. 네. 거기서 뭐 청렴 이미지 쌓았던 것도 나중에 뭐 반부패 전쟁할 때 또 이어가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중앙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네. 그 2016년에 그 항저우 G20 정상회의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제 국가급 행사도 여러 번 열고 아무튼 그렇죠. 시진핑 정부에는 뭐 항저우와 저장성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즘 중국 정치에서 저장성 인맥이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시진핑의 네. 핵심 인맥입니다. 저장성 출신들 그래서 절강 신군 그래서 저장 신준이라고도 하고 저장방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간 다음에 저장 인맥들을 워낙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창 총리 네. 이제 거기가 저장성에서 이제 시진핑이 당석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지금 푸젠성 여기도 경제 중심대 당석이 여기도 저장대학 출신의 저장 인맥.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시성 당석이 여기 저장 인맥.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1970년생인 비교적 젊은 지금 저장성 성장하고 있는 류제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 차세대 간부로 뭐 충용될 것 같고. 아무튼 저장성과 항저우는 여러모로 눈여겨봐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니까 예. 앞으로 이곳에서 또 어떤 기술들이 나올까도 그렇죠. 예.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예.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상한 GPS에서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